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그래도 괜찮은 오늘을 만드는 최소한의 습관, 돈, 말, 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케이블 TV의 한 예능 방송에 외제차 렌트를 위해 매달 200만 원가량 돈을 쓰는 남자가 출연했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제2, 제3 금융권에 돈까지 빌린다는 그의 나이는 28세였습니다. 그에게 방송인 서장훈 씨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약 15년 동안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뭘 사고 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일이야.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만약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단순히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무엇과의 관계냐고요? 나는 이 책에서 돈, 말, 글, 이 세 가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 글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돈과의 관계, 돈의 위에 서자.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돈을 내 밑에 두고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정반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나를 위해 돈 한 푼 쓰는데도 절절매거나 돈을 불리기도 전에 가치 없는 소비로 돈이 술술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소개되고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도합니다. SNS에는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이나 맛집,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들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불행은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 같습니다. 그 결과 돈만 쫓게 되고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환의 대가로 사용할 뿐입니다. 지금껏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축적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돈보다 우위에 있는지, 돈을 목적으로 착각해 돈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를 먼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고민이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과의 관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조금도 떨지 않으면서 조리 있게, 게다가 발음과 목소리까지 끝내주게 구사하며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모습이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으면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말투, 발음, 목소리 크기, 호흡, 시선 같은 기술은 다소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때 가서 말하기 스킬을 연습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닌 진심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말과의 관계는 몰라보게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내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나를 어필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게 될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어려워하는 관계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말을 잘하기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괜히 발음이나 목소리로 트집 잡지 말고 무슨 말을 할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글과의 관계,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글과 맺는 건강한 관계는 한마디로 치유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처럼 의무적인 글을 쓰느라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읽히고 묻히는 죽은 글을 쓰기 위해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글쓰기를 즐겁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글을 쓰며 트라우마나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세상 밖에 내놓으며 계속 글을 쓸 힘을 얻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작가 교육원에 다니며 스토리 쓰기를 배우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글을 쓸 때는 쓰는 사람의 즐거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마 드라마를 쓰면서 돈을 벌고 싶을 거야. 회당 얼마 받는 작자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테니. 근데 글은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해. 쓰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비로소 글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밀을 알게 된 듯했습니다.
잘 쓰고 싶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쓰는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글을 쓰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며 내일의 희망까지 비춰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속 깊은 목소리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돈, 말, 글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남의 의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3년 넘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채널을 진행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담아 유튜브 채널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에 꼭 필요한 습관을 다르게 꼽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독서,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 그 습관을 만들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이 책과 함께 돈, 말, 글부터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요? 온전히 나다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데 돈과 말과 글이 제법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도 괜찮은 오늘을 만드는 최소한의 습관, 돈, 말, 글, 책 속의 말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과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는 법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내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나와 남편은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이렇다 할 큰 다툼을 한 적도 없고 심각하게 부딪히는 지점도 없었다. 그래서 서로 잘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 생활도 연애와 마찬가지로 무난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렇듯 연애와 생활은 다르다는 현실을 결혼 초반에 여실히 경험했다. 연애할 땐 몰랐던 생활 습관을 발견하면서 상대의 진면목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특히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그랬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참지 않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짜증을 내기도 했고 간혹 그 짜증을 큰 소리로 표현할 때도 있었다. 그 모습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며 느낀 게 하나 있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짜증내고 화를 내며 말해도 부모님이 다 받아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구나. 남편을 보고 알았다. 나는 그와 달리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밖에서는 잘난 척, 똑똑한 척,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면서도 가족을 상대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나였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가족, 특히 엄마에게 쩔쩔맸다. 엄마가 하는 부탁이나 요구는 아무리 무리한 것이라도 꾸역꾸역 들어줄 때가 많았다. 엄마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 모녀 사이라기보다 룸메이트처럼 느껴져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내가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엄마와 친하다는 느낌이 적었다. 그래서
엄마가 선을 넘는 언행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 결혼 후 남편이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장모님한테 화났다는 할 말도 못해? 그 말에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내가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랐으니까. 그러다 부모님에게 당당하게 짜증내는 남편을 보고야 깨달았다. 나는 엄마가 또다시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부모님의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부모님이 헤어지고 편부모 가정이 됐다면 모를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꼈다. 공부하고 먹고 살 길 찾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그런 감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서 잘 몰랐을 뿐. 나는 부모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거란 기대가 없었다. 스스로 스케줄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탈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늘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러자 점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내 두려움이나 행동의 근원과 마주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내가 가족을 상대로는 말과 행동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 맑을 예전 방송들을 다시 듣다가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 편의 내 코멘트에 깜짝 놀랐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믿어주고 지지해줄 사람을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가족이라고 대답했을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면서 나를 책임질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다짐하며 오랫동안 살아왔으면서 오랜 시간 받아온 주입식 교육의 폐해였다. 아빠, 엄마, 나, 동생 등으로 구성된 단란한 4인 가족의 교과서 속 이미지를 너무 당연하게 교육받은 결과였다. 연말 시상식 때면 엄마라고 한마디 언급한 것일 뿐인데도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연예인들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다. 내 솔직한 마음과 달리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족은 소중한 존재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하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 모르긴 해도 나처럼 가족을 다소 멀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린 시절의 나처럼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온 이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연대해 참지 않고 말하기 모임이라도 만들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돼주라고 권하고 싶다. 어차피 내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은 내가 내게 하는 혼잣말 아니던가. 그 말까지 속으로 참을 이유가 없다. 계속 참다 보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나는 이제 참지 않고 말하기로 했다의 저자는 나를 수긍해줄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했다. 내가 그 강력한 지원군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우선 솔직해져야 한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싫은데 좋은 척은 그만해도 된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를 받아들여줄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는 법. 내 안에 글 있다. 내가 아나운서로 처음 일을 시작한 방송국에는 방송작가가 따로 없었다. 그래서 진행하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대본을 직접 써야 했다. 기본적인 뉴스기사 작성부터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행사나 축제, 중계방송 등 종류도 다양했다. 그때그때 필요한 방송 대본을 고민 없이 최대한 빨리 쓱쓱 써야 했다. 다른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방송 원고를 써야 할 일은 꽤 있었다. 아나운서부에서 제작하는 우리말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는 중계방송은 대본이 따로 없었다. 전부 직접 쓰고 말해야 했다. 글을 쓰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나는 그저 방송을 하고 싶었고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게 좋았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것인데 이상하게도 말하는 것만큼이나 글을 써야 할 일이 많았다. 비록 방송 원고이긴 하지만 글쓰기가 업무를 넘어 일상처럼 느껴질 무렵 문득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 주위 또래 친구들에게 돈 좀 작작 써 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주고 싶었다.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카드사에 바치는 주위 사람들을 보고 절약과 저축을 실천해야지 라는 할머니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지. 내가 29에 1억 원을 모은 비결은 오직 절약과 저축이었다. 100원, 1000원, 만원 단위의 작은 돈까지 정말 지독히도 모았다. 어쩌면 이렇게 무식하고 우직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내 이야기로 글을 쓴다면, 그 글이 책으로 나온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초여름을 향해 가던 봄, 나는 진지하게 책을 써보자고 생각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책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 원고가 어떤 형태인지도 몰랐지만 썼다. 썰렁하기 짝이 없던 블로그에 비밀 게시판을 만들어 틈날 때마다 쓰기도 하고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도 저장해 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 글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글이 그렇듯 첫 원고는 거칠고 투박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자 전체 원고의 절반 분량이나 되는 글이 쌓였다. 나는 먼저 출판사 한 곳에만 원고를 보냈다. 순진하게도 그곳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야 다른 곳에 원고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묵묵부답. 12월 안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흐르는 시간 때문에 초조했다.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 출판사에 원고를 뿌리는 수준으로 투고했다.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원래 출판사 투고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였다. 그렇게 투고를 한 지 2, 3개월쯤 지났을까? 10곳이 넘는 곳에서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다 드디어 한 출판사와 계약을 했다. 2012년
12월 28일이었다. 내 계획이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다. 곧 있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걸 모르고 내 책의 담당 편집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초고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는 책 못 내요. 책 한 권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 책 읽으시고 다시 이야기해요. 저기요, 그쪽 사장님이 제 원고를 보고 오케이 하신 거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제 책을 계약하신 거거든요. 라는 외침은 내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첫 책 작가로서 나는 그저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 생각과 경험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이었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긴 시간 글쓰기와 사투를 벌인 게 아니었다. 이런 취급을 받자고 숱한 거절을 당하면서도 원고 투고를 멈추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글을 두고 이런 거라고 하다니. 담당 편집자는 예의를 버렸지만 나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고 싶었다. 마음을 다잡고 내 눈에는 상당히 별로였던 추천책을 읽으며 원고를 수정했다. 내 이야기가 그의 말처럼 가치 없지는 않다고 생각했기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원래 글이라는 건 저자의 생각과 경험이 기본 아니던가? 일상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 소재와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원고에 애정을 배로 쏟아 담당 에디터에게 수정고를 보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오질 않았다.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다. 책 출간을 빌미로 신종 사기가 생긴 건가 의심하며 출판사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그가 퇴사했다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줬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에디터는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에 불만이 컸고 하필이면 그때 할당된 업무가 내 원고였다고 한다. 나는 일종의 욕바지였던 셈이다. 뭐든 보이는 대로 파괴하고 싶었던 그에게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당해주던 내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을까? 만약 그때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에게 휘둘리기만 했다면 책을 끝까지 완성할 수나 있었을까?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의 퇴사는 내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줬다. 드디어 내 이야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편집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에디터는 내 글의 장점을 크게 부각해줬고 덕분에 첫 책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나운서보다 작가라고 불리는데 더 익숙해진 나는 부쩍 글쓰기, 책쓰기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생계형 서평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금정현 작가는 책을 보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이나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비춰 이뤄진다고 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변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누가 내 글을 혹독하게 평가하면 그 사람에게 우환이 생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경험과 생각만큼 좋은 글쓰기의 재료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오직 나로부터 시작된다.
혼자서도 돈 걱정 없이 당당하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글쓰기로 행복하게, 자발적이고 홀가분하게 인생을 사는 법 3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습관, 돈.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수단인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습관은 말입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말을 잘하는 이미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뭐든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글입니다. 글쓰기는 치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나에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